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 산수몽꾀에 이어서 수천수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천수꾀의 궤상을 보면 위에는 물에 해당하는 감꾀가 오고 아래에는 강한 것을 상징하는 건꾀가 옵니다. 위에 물이 있는 것은 하늘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생긴 구름의 이미지도 되고 위에서 영양물질을 아래로 내려보내주는 이미지도 됩니다. 앞서 술의 둔꾀에서도 상꾀의 감이 영양물질의 의미를 지녔듯이 수천수꾀의 감꾀도 마찬가지로 영양물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수꾀를 먹고 마시는 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국시대 초나라의 주간에 적힌 주역인 초죽서 주역에서는 수천수꾀의 궤 이름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 글자에서 아래에 있는 글자는 아들 자자이고 그 위에 글자는 숟가락 모양이니 이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서 기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미로 만들어진 사자의 갑골문을 보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 구자로 넣어주는 모양인데 이 숟가락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앞서 몇 번 언급했듯이 감꾀가 하괴에 오면 위험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위주이고 상괴에 오면 중도의 덕이나 영양물질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위주이므로 술의 둔꾀나 수천수꾀에서 모두 상괴의 감이 영양물질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괴, 감괴가 오더라도 하괴가 양괴인지 음괴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에도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하괴가 음괴이면 상괴와 하괴가 모두 같은 음괴로 협조작용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괴가 음괴이고 상괴의 감괴가 오는 수지비, 수풍정, 수택절, 중수, 감괴의 경우 모두 상괴의 감이 중도의 덕, 왕의 덕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반면 하괴의 양괴가 오는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 외에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음괴와 양괴 간에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의 둔꾀에서도 상괴의 감이 영양물질과 왕의 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위험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괴의 진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보였던 것입니다. 수천수꾀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비가 영양물질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수꾀는 위험을 앞에 두고 위험을 피해서 음식을 먹고 힘을 기르는 상이 위주가 됩니다. 이렇게 위험을 피해서 음식을 먹고 힘을 기르는 시간은 앞으로 나아갈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를 해석할 때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한 단어로 해석할 때는 기다린다고 해석을 하지만 그 속뜻은 위험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힘을 기르고 나아갈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힘을 길러서 한 발 나아가고 한 발 나아가면 또 다시 쉬면서 힘을 길렀다가 또 한 발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천수꾀의 흐름입니다. 원래 음양의 기본 개념 중 하나가 양은 나아가려 하고 음은 양을 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안에서 쉬고 힘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로 상괴의 감이라는 음이 하괴의 건이라는 양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양물질을 주면서 힘을 길렀다가 때가 되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꾀는 보통 왕을 상징하지만 그것은 건이 상괴에 올 때 그런 것이고 건이 하괴에 오면 강한 힘을 가진 신하나 제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수천수꾀는 하괴의 건이 상징하는 강한 신하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힘을 길러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술의 둔꾀는 하괴의 진이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릇이었다면 수천수꾀의 하괴 건은 이미 그릇에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물론 이는 하괴가 극에 달한 구삼효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구삼효가 되어 건꾀가 완성되어야 가득 찬 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건꾀라도 초효는 진꾀와 마찬가지로 물이 차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중간의 2효는 적당히 물이 차오른 상태이며 마지막 3효는 물이 가득 채워져서 넘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로 시간상으로는 술의 둔꾀보다 수천 숙꾀가 더 힘을 키운 상황이긴 한데 실제 술의 둔꾀와 수천 숙꾀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은 술의 둔꾀는 주나라 건국 이후이고 수천 숙꾀는 주나라 건국 이전이므로 수천 숙꾀가 더 앞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천 숙꾀보다 술의 둔꾀가 더 먼저 나옵니다. 이는 한 괴를 해석하는 시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르는 차이일 뿐입니다. 효사란 것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 괴의 그 효에는 그 효사만 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의 괴상과 효의 이미지에 적합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서로 다른 시기의 서로 다른 내용의 효사로 바꿔서 넣을 수 있습니다. 술의 둔꾀는 단지 그 괴의 흐름을 주나라 건국 이후로 잡았을 뿐이고 수천 숙괴는 주나라 건국 이전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만약에 두 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모두 주나라 건국 이전의 일로 잡고 효사를 만든다면 술의 둔꾀는 수천 숙괴보다 앞선 시기에 주나라가 당시 왕인 상나라와 동맹을 맺고 상나라의 신하가 되기 이전의 일들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기의 일은 중래 진괴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숙괴는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 주나라가 상나라와 동맹을 맺고 상나라의 신하로 들어가는 일부터 다루게 됩니다. 수천 숙괴의 하괴가 건인 것은 상나라의 신하로 들어간 주나라가 점점 힘을 키워가면서 왕과 대등한 힘을 길러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자의 상나라 때 갑골문을 보면 사람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클 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 주변으로 점선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자의 주나라 때 금문을 보면 클 대자 위에 비우자가 있어서 사람의 위에 비가 내리는 모양입니다. 클 대자는 크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대인과 같은 강한 사람이 비를 만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주역의 수천 숙괴의 괴상과 글자의 모양이 일치합니다. 즉 클 대자가 하괴의 건이고 위에 있는 비우자가 상괴의 감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천 숙괴는 주나라가 상나라와 군신관계 동맹을 맺고 힘을 키워가던 시기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하괴의 건의 흐름 동안에는 신하인 주나라가 힘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보통 신하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주변의 다른 신하들로부터 이간질도 생기고 왕의 의심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 완성되고 상기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주나라의 문왕과 그의 부친이 상나라로부터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수천 숙괴에서 하괴의 건은 주나라가 신하로서 강한 힘을 키워간 것을 의미하고 상괴의 감은 당시의 왕인 상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나라는 주나라의 힘을 키워준 긍정적인 영양분과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주나라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서 주나라 문왕의 부친인 계력을 죽이고 문왕에게도 위협을 가한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수천 숙괴의 각 효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효는 주나라가 상나라와 군신관계를 맺는 초기 상황이고 이 효는 주나라가 주변 신하들의 이간질에 의해 모함을 당하지만 무사히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3효는 주나라 문왕의 부친인 계력이 상나라의 왕인 문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상괴는 주나라 계력의 뒤를 이은 문왕 시기의 일인데 4효는 주나라가 상나라를 공격했다가 패하고 문왕이 은둔에 들어간 일에 해당하고 5효는 상나라의 왕 제을이 문왕과 혼인동맹을 통해 동맹을 맺고 문왕이 다시 상나라의 신하로 나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상육효는 상나라 왕이 주왕으로 바뀌고 주왕이 다시 문왕을 핍박하여 문왕을 감옥에 가둔 시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괴의 건은 신하인 주나라가 점차로 힘을 길러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내호께 태는 손실이나 회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로 따지면 컵 안에 물이 증발해서 줄어드는 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주나라가 힘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무언가에 의한 손실을 입어 문제가 생긴 상황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는 주나라가 상나라와 협력하여 힘을 길러가다가 주나라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 상나라의 문정이라는 왕에 의해 당시 주나라의 군주였던 문왕의 부친 계력이 살해당하고 계력의 아들인 문왕도 은둔하며 지내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계의 외옥계 리는
주역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른 신하를 상징합니다. 이는 주나라의 문왕이 은둔에서 벗어나 다시 상나라에서 높은 신하의 자리에 오른 것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괴의 감은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가 모두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주나라의 힘을 길러준 상나라 왕의 덕이고 부정적으로는 주나라의 위협을 강한 상나라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효사에서는 도적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술에 둔 산수몽개에서 설명했듯이 도적이란 이웃 국가를 공격해서 정벌하는 의미이므로 이는 상나라가 주나라를 처벌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역은 단지 상괴와 하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옥괴와 외옥괴도 중요한 의미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고대 오행의 이론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역과 오행은 거의 같은 철학적 배경에서 나와서 점차로 갈라진 것이므로 사실 그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간혹 서로 달리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흐름으로 음양의 변화를 살피려고 한 출발점은 주역과 오행이 똑같습니다. 역의 괴상과 오행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지 이것이 실제 오행과 역의 본래 의미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수천 수개의 상괴 감은 수이고 하괴 거는 금이므로 이는 금생수의 상입니다. 금생수가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는 하늘의 구름 속에 얼음 입자인 빙정이라 불리는 것들이 녹아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금은 단단한 금속 같은 것인데 물로 치면 단단한 얼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은 얼은 물이 아니라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고로 금생수가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화극금이라는 상극작용이 필요합니다. 화에 의해 단단한 빙정이 녹아서 빗방울이 되어 내리는 것이 화극금에서 금생수로 이어지는 오행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항해승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사실 지금까지 오행을 설명한 대다수 학자들이 오행의 흐름과 항해승제의 관계를 이렇게 실질적인 현상으로 연관지어 설명한 학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가 금을 녹여서 수가 되고 이렇게 내려온 수가 다시 반대로 화를 식혀서 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것과 같은 흐름이 오행의 기본 개념인데 오행을 공부하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실질적인 현상으로 설명한 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행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내옥괴 태 역시 금인데 건이 상징하는 금은 가장 단단한 금이라면 태가 상징하는 금은 그렇게 단단한 것에 균열이 생기고 손실이 생긴 취약한 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행과 역은 서로 기원이 같으면서도 서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을 오행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추가적인 이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역과 오행의 차이 때문에 태는 오행상 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로 건의 금이 태의 금으로 변해가는 것은 지상에 쌓인 물이 하늘로 증발하는 상이 됩니다. 그러한 증발에도 외옥괴 리가 상징하는 화의 역할이 있고 빙정이 녹아내리는 것에도 화의 역할이 있습니다. 화는 무언가 떨어져 나가고 분산되는 이미지가 있으므로 빙정이 녹아서 물방울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직적인 물의 증발과 강수가 아니라 수평적인 물의 흐름으로 본다면 금은 두간에 가득 쌓인 물이고 화극금은 그 물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밖으로 분산시켜 내보내는 이미지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에서는 신화를 상징하는 리괴의 화가 왕의 강한 힘에 해당하는 금이라는 빙정을 녹이고 분산시켜서 왕의 덕이라는 감의 수를 널리 퍼뜨린다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아직 한 번도 오행과 역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없으실 것이므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것이 오행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 책을 보시면 이에 대한 더 많은 근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하인 화에 해당하는 주나라의 문왕이 왕인 금에 해당하는 상나라의 정치가 중도에 맞게 펼쳐지고 수가되어 영양분이 널리 펼쳐지도록 도운 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천수개의 전체 개념을 마치고 괴사와 효사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